안녕하세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그런지 결혼 전에 빚은 없는지 정과는 없는지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떼어본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했지만 서로 합의하에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몰래 뒤에서 알아보는 거라면 말이 달라지죠.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그 재산을 탐내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결혼 전 당연한 절차라고 하길래 저 역시 똑같이 했는데 그랬더니 저에게는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더라면 평생 시댁빚이나 갚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 교사십니다. 아빠는 얼마 전 퇴직하셨고 엄마는 아직 중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도 어릴 때는 교사를 꿈꾸었지만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적어도 셋은 낳고 싶다고 하셨으나 그게 생각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저를 낳고 나서는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며 행운이다 생각하고는 정말 애지중지 키워주셨습니다. 외동은 흔히 버릇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엄하셨어요. 지금이야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제가 한창 공부만 하던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이 무서워 나쁜 짓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퇴직 후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친구가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친구로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 남친의 친구라며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받기 전 대충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디 사는지 정도는 듣고 나왔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건보다는 사람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밥은 제가 살게요. 제가 내야죠. 커피 사셨는데 밥까지 사신다고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매너죠. 저는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가 무조건 계산해야 한다는 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밥값을 내려고 했으나 계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다음에 밥 사실래요? 그럴게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약속 정하고 가죠. 이번 주 주말 어때요? 네, 괜찮아요. 그럼 주말에는 제가 꼭 밥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다시 만날 약속까지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유머 코드도 맞았어요. 거기다 매너도 정말 좋았죠. 그날 이후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저에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여기! 오래 기다렸어? 퇴근하는 부장님이 뭘 또 부탁하셔가지고 늦었다. 미안해. 괜찮아. 그런데 너 기훈 씨랑은 잘 만나고 있어? 그럼 거의 매일 만나. 정말? 하긴 회사도 서로 가까우니까 너한테 잘해줘? 엄청. 잘 됐네. 기훈 씨가 되게 계획적이더라고. 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만나서 뭐 할지 이미 다 계획을 짜서 오기도 하는데 이래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 내가 서로 잘 맞을 거라고 했잖아. 자, 이거나 받아. 오, 드디어 청첩장 나왔구나? 예쁜 걸로 잘했네. 저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는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다음에는 제가 결혼을 해야 한다며
부케를 받아줄 것을 부탁했네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자친구를 만나서인지 사실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제가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이 나이에 잠깐 연애만 하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결혼 생각을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자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은 별다른 질문을 안 하셨고 편하게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말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미나한테 듣기로는 고기를 좋아한대서 준비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아주 맛있습니다. 솜씨가 진짜 좋으신데요. 남자친구는 넉살이 좋아서 부모님께 말도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고 대화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 하십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접고 경비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 축소 때문에 얼마 전부터 쉬고 계시고요. 그렇구만.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네,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텐데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집 앞까지 같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저와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기훈이 그 친구 말이다. 아버지도 집에 계시고 어머니도 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 해서 그거 얘기하던 중이었어. 우리 집에 인사까지 왔는데 결혼하면 서로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아야 하잖아. 내가 물어봤는데 용돈으로 생활하신대. 용돈? 기훈 씨가 누나가 둘에 형도 한 명 있어서 총 4남매잖아.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더라고. 큰 누나가 제일 맞으라 가끔 용돈을 더 드리기도 한다고 했고. 결혼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와 결혼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연봉도 괜찮게 받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집안이 너무 좋은데 결혼할 사람이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사람은 그 가족이 아니라 배우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네 집으로 저도 인사를 갔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나서 며칠 뒤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미루다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 방문하기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었어요.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를 조건만 보고 만난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친의 집은 서울이었고 저희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빌라가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딱 봐도 지어진 지 오래된 빌라였어요. 그날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한 상태로 예비시댁에 방문했는데 남친의 누나나 형은 오지 않았고 부모님만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하신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별 말씀은 없으셨고 거의 어머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도 궁금해서 우리 기훈이한테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했거든?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 낫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너무 예뻐. 나 젊을 때 보는 것 같고. 맞아.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진짜 미인이시긴 하셨어. 잠깐만, 내가 사진 저장해둔 거 있는데. 여기 있다. 봐봐. 어머, 정말이네. 엄청 미인이셨네요. 물론 지금도 고우시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머님은 상당히 고우셨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기도 하셨고 피부도 좋으셨죠. 어쩜 이렇게 이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지? 우리 기훈이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이, 당신도 뭐라고 좀 해봐요. 그래, 결혼하면은 둘이 알아서 잘 살아. 이도 참. 네 아버지가 원래 무뚝뚝하시니 네가 이해해라. 네. 사실 예비시댁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첫인사를 하러 가서는 계속 예쁘다고 하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나, 너도 알겠지만 기훈이 위로 누나 둘의 형도 하나 있어. 다 결혼해서 각자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오늘 못 온 거야. 상견례 때는 온다고 했으니 그때 인사해. 아니면 그 전에 너희들끼리 따로 연락해서 만나도 좋고. 네, 그럴게요. 아참,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 오래되긴 했지만 살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고 하니 노후 걱정 말라는 소리야. 물론 너희 결혼해서 용돈이야 주면 좋지만. 어머님은 대놓고 용돈을 바라셨지만 그 액수가 과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만 주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매달 30만 원 정도의 용돈이라면 고민할 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암튼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뭔가 속은 후련했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는데 자리가 생각보다 되게 편했고 결혼 준비부터 시댁과 문제 있는 집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첫 시작부터 잘 됐다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집을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자식이 너 말고 또 있으면 몰라. 너뿐인데 아빠가 그냥 시집 보내고 싶지 않으시대. 솔직히 기훈이가 혼자 집 해올 형편도 안 될 것 같고. 엄마, 요즘은 집 얻는데 꼭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구분 안 해. 같이 보태서 얻는다고. 엄마도 알지. 엄마 친구 혜미 아줌마라고 너도 알지? 그 집 딸 결혼하는데도 반반 결혼인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집은 알아서 구할게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같아? 지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처음부터 대출받아서 빚 갚느라 힘들게 살지 말고 아빠 말씀 들어. 됐다니까? 누가 큰 집 해준대? 둘이 살기 딱 좋은 20평대 해줄 거야. 엄마 혹시 그 집 놔주려고 하는 거야? 그거 엄마 아빠 노후자금이라고 했잖아. 그거야 그냥 해본 말이고. 너 결혼하면 아빠가 전부터 그 집 주자고 계속 그러셨어. 부모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처럼 형제가 많았다면 집 해주실 생각은 안 하셨겠죠. 아니, 못 하셨겠죠. 그런데 자식이 저 하나라서 뭐든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받기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돈도 있고 남자친구가 가진 돈도 합치면 대출 조금 받아서 집을 얻을 수는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절했으나 아빠는 엄마 소원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편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으며 집 얘기를 했죠. 남친은 예상대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 뭐 집 때문은 아닌데 내가 정말 더 잘할게. 자기한테는 물론이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진짜 잘할 거니까 두고 봐.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한눈 판 적도 없었고 저에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인색한 적도 없었습니다. 항상 저만 위해주던 그런 사람이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신혼집을 넣을 가구며 가전은 다 알아서 채울 테니 걱정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모은 돈도 저에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해오니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서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내내 기침을 했습니다. 이 대리, 심하긴 하다. 열도 나는 것 같은데? 아, 네.
아무래도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반차 쓰고 들어가. 저는 그렇게 동네에 와서 병원에 들러 다시 약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감기라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데도 열은 떨어질 기미가 없었고 속도 안 좋더라고요. 미나, 너 약 먹고 잔 거 아니야? 열이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엄마, 나 너무 어지럽다. 안 되겠다. 병원 가보자. 오늘 토요일이라 문 연 곳 없을 텐데. 아직 진료 중이라고 뜨는 병원 있다. 거기 가보자. 그렇게 저는 엄마와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독감 같다고 하면서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독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을 먹는 것보다는 수액을 맞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곧 진료 마감이었고 수액도 맞을 수 없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국에 들러 약을 지어서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 어디가? 집 가는 방향 아닌데. 병원 엄마가 찾았어. 오후 6시까지 진료 가능하고 수액도 맞을 수 있대. 그런데 차에서 내리고 보니 남자친구 동네였습니다. 수액을 맞으려면 40분에서 1시간은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대기실에 있지 말고 집에 가 있어. 그냥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 뭐. 뭐하러. 너무 오래 걸려.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다 맞고 나서 전화할게. 이때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인지 수액 맞는 곳이 환자들로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곧 자리가 날 거라고 해서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 집에 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 누워서 수액을 맞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늘이 빙빙 돌고 속은 안 좋고 콧물도 나오고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칸칸이 커튼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들 말소리가 조금씩은 다 들렸는데 다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했죠. 간혹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으나 그것도 간호사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으니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 집에서 약 먹고 쉬는 줄 알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잠도 솔솔 오고 기운도 없어 좀 있다가 답장을 할 생각으로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다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랑말랑하던 차에 어디선가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멀게 들리는 거 보니 바로 옆칸은 아니었고 옆역함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소리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같았어요. 제가 열도 나고 기운이 없는 상태라 긴가민가 했으나 확실히 어머님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고 아주 조용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님은 계속해서 통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인 줄 모르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주변이 아주 조용하다 보니 속삭이는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핸드폰 음량 버튼을 크게 해두신 건지 심지어 상대방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유, 그래. 정희 너도 독감 조심해라. 매년 접종하는데도 올해는 독감에 걸려버렸네. 그런데 너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요즘은 결혼 전에 필수야. 등기부등본 떼어보는 거. 기훈이는 똑똑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대? 암튼 네 덕분에 내가 요즘 많이 배운다. 우리 기훈이가 그거 보더니 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떼어가길 잘했지? 그래, 잘했어. 그리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요즘 매매가도 높더라. 사돈네 집도 그렇고 애들 살 집도 그렇고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올해비 갚고도 남지 뭐. 언니 좋겠다. 거봐. 우리 미나 복동이라고 했잖아.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니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였고 느낌이 쎄한 게 이상해서 몸에 기운도 없는데 핸드폰을 꺼내서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훈이만 결혼시키면은 그깟 빚은 금방 갚는다니까. 등기부 등본 떼보고 나서 요즘 마음이 놓여. 그 빚 다 언제 갚나 했거든. 그래 언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날짜부터 얼른 잡아. 그런데 기훈이는 모아놓은 돈 좀 있어? 걔가 돈이 어디 있어. 버는 족족 빚 갚느라 한 푼도 없지. 그럼 혼술은 무슨 돈으로 하게? 대출 받지 뭐. 그리고 미나가 집에서 외동인데 시댁사정 나 몰라라 하겠어? 결혼하면 우리 아들도 그 집에 대해서 지분이 생기는 건데. 암튼 기훈이가 다 알아서 한댔어. 우리 기훈이가 좀 똑똑해. 누나 형보다 대학도 잘 나왔고 어쩜 그렇게 효자인지 자식들 중에서도 내 말을 제일 잘 듣는다니까. 저 여기서 통화하시면 안 돼요. 다른 환자도 있고. 네, 알겠어요. 정희야, 이따 통화하자. 집에 가서 전화할게.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통화는 끊어지고 조용해졌는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통화하실 때 나왔던 정이라는 사람은 어머님의 여동생입니다. 저에게는 시이모님이죠. 만난 적은 없으나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어머님이 시이모님과 통화를 오래 하셔서 제가 성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친한테도 들었는데 어머님은 평소 이모님과 자주 통화하신다고 했고 자주 만나기도 하신댔어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놀란 건 얼굴도 본 적 없는 이모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외동이니 재산은 다 물려받을 거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까지 언급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녹음 버튼을 누른 이유였죠. 앞부분이 좀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녹음이 되었고 이날 저는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시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따져 묻고 싶었는데 저보다 어머님이 먼저 나갔고 저는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수액을 다 맞고 엄마를 불러 같이 집에 왔는데 제가 문자에 답장도 없으니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나야,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몸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약이라도 사다 줄까? 독감이래. 정말? 그럼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수액 맞고 왔어. 아, 난 그냥 감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없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좀 잘래. 아, 그럴래? 알았어. 그럼 푹 자고 일어나서 연락 줘. 그동안 저한테 정말 잘했던 남자친구였기에 모든 게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속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괘씸했습니다. 속은 느낌도 들었고요. 거기다 수액을 맞을 때 어머님이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저희 집 재산 얘기를 하실 때가 생각이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남자친구 때문에 짜증도 났죠. 저는 남자친구의 재산이나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어서 이런 서류를 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예비시댁 집안 형편을 눈으로 보고 나서도 결혼을 결심한 것에 대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가 저 몰래 떼어봤다면 모를까. 저는 숨길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도 아닌 어머님도 아닌 얼굴도 모르는 시이모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사실에 너무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나중에 유산을 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상견례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얼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헤어지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남자친구가 그렇게 쉽게 저와 헤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벌써부터 빚 갚을 생각에 예비 시모나 남친이 저리 들떠 있는데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절대 매달리는 일도 없었으면 했고요. 몸이 좀 좋아진 다음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몰랐던 내용까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이 집안은 돈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미나야, 많이 아팠어? 내가 전화해도 잘 안 받고 회사 앞으로 간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몸이 좀 힘들었어. 미안.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게.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네. 그때 전동벨이 울렸고 남친은 주문해 놓은 음료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친 폰에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화면을 보니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뜨더라고요. 허브티 되게 뜨겁더라. 조심히 마셔. 근데 뭘 또 주문한 거야? 주문? 아니, 나 지갑도 두고 가는데 무슨 말이야. 아니, 자기 폰에서 무슨 결제됐다고 문자 왔길래. 그래? 아, 엄마가 썼나 보네. 엄마? 엄마한테 내 신용카드 있거든. 그럼 용돈도 드리고 신용카드도 드렸어? 요즘 어딜 가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셔서 내 거 하나 드렸어.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 엄마가 쓴 건 알아서 다 내고 계시니까. 어머님 앞으로 신용카드 만들 수 있지 않아? 엄마 신용이 별로 안 좋으셔. 그리고 직장 없으면 요즘 신용카드 발급 잘 안 돼. 우리 엄마 카드값 잘 낸다니까. 가끔 현금 서비스도 받고 카드론도 받으시는데 잘 갚으니까 걱정 마. 뭐? 현금 서비스? 그거 이자율 엄청 높잖아.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 어떠냐는 식이었습니다. 쓰라고 만든 제도라면서 잘만 쓰면 신용도 올라간다는 말까지 했죠. 돈 개념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면 보통은 은행에 먼저 가지 않나요? 그게 안 될 때 차선책으로 이 금융권에 가고 그것도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손대는 것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툭하면 받아서 쓰고 다음 달에 갚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이미 시모는 물론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는 생각에 들었죠.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는 일찍 헤어지고 다음날 출근 후 외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의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해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한테 온전한 집 하나 있고 모아둔 돈도 있다고 했던 어머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고 있었는데 근저당은 상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있다는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예비시댁에 빚이 있어 파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해서 본인들 빚을 갚으려 한다는 그 자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이건 예비시모만의 생각이 아닌 남자친구도 동의했다고 했으니 무섭기까지 했어요. 평소 어머님이 저를 복덩이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고 하는 거랑 저 모르게 뒤에서 몰래 이런 말을 벌이는 것은 차이가 정말 컸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신혼집은 제 명의로 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인 것처럼 쓰려고 했다는 그 자체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 대출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쓰는 그 자체도 놀라웠고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셨고 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이번 일로 받으실 충격에 대해서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빨리 알리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헤어져도 됐지만 저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똑같이 받아보길 원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남자친구의 누나와 형도 나오는 자리이다 보니 잘 됐다 싶었죠.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예비 시모는 이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제 눈에는 가식으로밖에 안 보였죠. 예비 시모의 첫 마디는 바로 저희 신혼집 얘기였습니다. 미나야, 그 집 너무 좋더라. 너희 살집 말이야. 겉만 보고 어떻게 하세요? 브랜드 아파트인데 당연히 좋지. 그리고 내가 부동산 가서 전세로 나온 집 있다길래 구경도 하고 왔다. 평수는 다르지만 내부도 좋더구나. 사돈, 애들이 살 집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라는데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네요. 어머님이 사실 것도 아닌데 왜 부러워하세요? 제가 계속 말을 톡톡 쏘듯 하니 저희 부모님이 옆에서 눈치를 주셨지만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신혼집을 며느리 될 나이가 해온다고 하니 부러워하지. 그리고 내가 아파트 이름 말했더니 다들 대박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요? 그런데 어쩌죠?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이날 상견례 자리에 나온 사람은 저와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 거기에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눈치였죠. 아니, 미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안 한다니. 아빠, 엄마 죄송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우리 기훈이랑 싸웠어? 싸웠다 해도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그게 뭐야? 응? 아니야, 우리 안 싸웠어. 대체 왜 그러는데? 저는 그때 가방에서 예비시댁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이게 뭔데? 어? 보면 알잖아. 너네 집 등기부등본. 아니, 미나야, 이게 왜 네 가방에서 나와? 어머나 세상에.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몰래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 기분 나쁘세요? 당연하지. 뒷조사하니? 떼서 보니 빚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요. 저 이 결혼 못해요. 아니, 미나야. 그건 내가 빚진 게 아니잖아. 그리고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디 있냐? 너 설마 내 조건 보고 만난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야, 너한테 무슨 조건이라는 게 있긴 했어? 뭐? 너야말로 내 조건 보고 만난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너 정말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야. 네가 나 몰래 이런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럽다. 실망? 어떻게 네 입에서 실망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자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예비시모가 대뜸 저에게 이러더군요.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 정말 도가 지나치구나. 이건 아니지.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면서 상관도 없는 저희 집 재산을 왜 알아봅니까? 너 이런 식이면 며느리감 박탈이야. 뭐라고요?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등기부등본을 떼볼 생각을 한답니까? 네? 너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 어? 네 부모한테 배웠냐? 예비 시모의 말에 저희 아빠가 욕이라고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시이모님이요. 아니,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니 시이모님이 아니죠. 어머님 여동생이요. 뭐라고? 그분한테 배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동생분은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짓을 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뒷조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너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그런 거 없어요. 저 몰래 저희 집 등기부등본 떼보고 집값 얼만지 알아보고 그 집 담보대출로 받아서 어머님 빚 갚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말을. 예비신모가 계속 딴소리를 하고 모른 척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고 하다가 자기 목소리임을 알고는 빨리 끄라고 난리였는데 저는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요. 이 결혼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제가 독감 걸려 병원에서 수액 맞던 날 어머님이 같은 공간에 계셨더라고요. 그러길래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나요? 좀 미나야.
사돈,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제 동생이 그렇게 떼어보자고 해가지고. 네 말씀대로 결혼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애들 잘 살라고 해준 집을 빚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자네도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나? 이날 조용히 식사만 하던 남친의 누나는 녹음을 듣던 중 나가버렸고 예비시모한 남친은 계속해서 오해라고만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만 했죠. 하지만 어머님 입으로 직접 말해놓고도 계속해서 딴소리만 하니 저희 아빠는 이날 크게 화가 나셨어요. 자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안 배웠나? 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이모랑 엄마가 그런 거예요. 저는 상관없다고요. 너 모아놓은 돈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 너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하는데? 미나야, 난 너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너 우리 집 조건 보고 나랑 헤어지려는 거야? 너네 집 대출 있는 거. 그래, 있을 수 있지. 요즘 대출 없는 집이 어딨냐? 그만큼 흔한 일이라고. 그런데 어디 그것뿐이겠어? 왜 나랑 결혼해서 너네 집 빚을 갚아? 혼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대출받아서 할 거라며? 기가 막혀서. 한참 즐거워야 할 신혼 때 빚에 허덕이며 살라는 거니? 돈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시면 며느리 될 사람 덕볼 생각 마시고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 하세요.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며 카드론이면 막 쓰다가는 어머님 아들 신용 바닥될 거라고요. 그냥 조용히 끝내도 되었겠지만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오해니 뭐니 하는데 절대 조용히 끝날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였고요. 이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걱정이 컸습니다.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오히려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셨고요. 엄마, 괜찮아? 안 괜찮으면 차라리 잘 됐어. 결혼하고 나서 이걸 알았어 봐. 안 그래? 미안해, 엄마. 무슨 이런 일로 울어, 바보같이? 아빠. 내가 아까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오는 건데. 욕이라고는 생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욕을 해요. 참나. 암튼 간에 너는 그 자식하고 연락하지 마.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알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 실망을 했고 더는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연락처도 모두 삭제했죠. 이대로 끝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찾아와도 전남친이 찾아오지 그 엄마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출근 후 점심시간 때 동료들과 밥을 먹으려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전남친의 엄마를 마주쳤습니다.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기어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더는 볼일 없는 사이 아니에요? 내 말을 좀 들어봐. 오해가 좀 있다. 저기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그럼 나랑 먹자. 싫은데요? 회사 동료들은 이미 제가 파혼한 걸 다 알고 있는데 남친 엄마는 쪽팔린 줄도 모르는지 저를 계속 복덩이라 부르며 잡아 끌었습니다. 내 동생이 철없이 한 행동이야. 어? 내가 거기 말려든 거고 나이가 많아도 철이 안 들은 사람이 있잖아. 너도 알지? 아니요. 전 몰라요.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네가 알아? 그건 제가 알 필요 없죠. 어떻게 지내든.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죠? 며느리감 박탈이라고. 어머님도 시어머니감 박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동료들과 식당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 욕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까지 얘기하며 저를 열받게 했지만 동료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말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더 약이 올랐는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데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쪽팔려서라도 연락하지 않을 텐데 전남친네 집에서는 목적이 있었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전남친의 엄마와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이틀인가 지나서 술에 잔뜩 취한 전남친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말 것도 없이 마주쳐야 했죠. 집 근처에서 만났으니까요. 이날은 회사에 일이 있어 야근을 해서 좀 늦게 동네에 도착했는데 시간이 늦었다 보니 아빠가 마중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저 앞으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옷차림이었어요. 저와 만날 때 몇 번 입었던 외투여서 단번에 전남친인 걸 알아봤습니다. 딱 봐도 술에 취해 있었고 저는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전남친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깜짝이야. 뭐야? 야, 너 나보고도 그냥 가기 있냐? 놓고 말해. 소리 지르기 전에. 미나야, 이민아. 우리 재결합할까? 다시 만나자고. 미쳤어? 나 제정신이야. 하나도 안 미쳤고 술도 아주 조금 마셨다고.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그거 알잖아. 너도 나 없으면 안 되는 애 아니었냐? 그깟 돈이 뭐, 빚이 뭐. 나 너랑 결혼하면 엄마랑 연 끊을게. 어? 그럼 되겠어? 연을 끊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난 너랑 다시 만나는 일 절대 없어.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라. 저는 전남친이 손을 놔주지 않자 경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전남친은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를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도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미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자식하고 만나고 있었어? 아니야. 아까 아빠랑 통화하고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손을 안 놔주잖아.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아빠와 저도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착 후 얼마 뒤 전남친의 엄마도 경찰서로 왔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짜증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경찰관이 하라는 것만 하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두 사람은 경찰서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도 잘됐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 이 엄마만 나쁜 사람이지. 엄마랑 이모가 다 책임져요. 조용히 하세요. 저기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설마 감옥 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기훈이 너 조용히 해. 술 마시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런데 그때 전 남친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목을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아파서 악소리를 질렀고 그때 아빠가 전 남친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살면서 아빠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내 팔. 한 번만 더 내 딸 몸에 손대기만 해. 그리고 우리 동네 또 어신거렸다가는 그때 스토커로 신고할 줄 알아. 알았다고요. 저 스토커로 신고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면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이전에 비슷한 일로 신고가 됐었다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들었지?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이나 그 엄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적은 없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전 남친을 소개해준 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난 잘 만나고 있는 줄 알았지 뭐. 뭘 미안해. 네가 그런 걸 다 알았으면 소개해줬겠어? 그리고 돈 보고 눈 뒤집힌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남편이 너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됐어.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기훈 씨랑 술 한잔하고 들어왔거든? 그 집도 난리 아니라더라. 왜?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막내인 기훈 씨한테만 그러고 사는 건 다 이유가 있더래.
누나도 형도 다 영 끊었댄다. 아닌데? 상견례 때 큰 누나는 나왔는데? 그래도 첫째니까 사정사정해서 나왔겠지. 암튼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명절에 만나고 그런 것도 없다나 봐. 그래도 부모니까 용돈만 보내주고 산다고 하는데 기훈 씨 엄마가 빚 돌려막기를 했나 보더라고. 그러다 빚 못 막아서 연체되고 기훈 씨도 손절하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게 이제야 터진 게 신기하다. 툭 하면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받아 쓰는데 언제까지 돌려막기가 가능할 줄 알았을까? 아, 듣기만 해도 숨 막혀. 미안해.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다. 됐어. 암튼 이제 무슨 얘기 들어도 앞으로는 나한테는 하지 마. 그래, 알았어. 정리는 다 된 거 맞지? 당연하지. 난 조금의 미련도 없다고. 암튼 나한테 미안한 생각 갖지 말고 조만간 보자. 그래, 알았어. 자식들이 주는 용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 좀 아끼면서 살지. 결국 피해 입는 건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살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믿음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고 몰래 서류나 떼서 보는 게 과연 맞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확인 차원에서 해볼 수 있다고는 해도 저도 생각은 하지만 불륜한 의도가 있다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예전처럼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어느덧 30이 넘어서 다시 결혼 얘기가 주변에서 솔솔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럴 마음이 들지 않네요. 사람들은 다 인연이 있다고 하니 저도 언젠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